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기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가 다 반토막 날 거, 테슬라 핵심 주주도 등 올렸다. 기사가 마지막에 있고요. 매달 현금을 준다는데 실버 개미들 우르르 쓸어 담았다. 운임 급락, 트럼프 관세에 해운업계 비상 등 주주에도 이사 충실 의무 재개, 줄소송 우려라고 돼 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죠.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 배워서 중국 돌아간다. 애플, 구글, 슈퍼 인재들 차이나 유턴. 그리고 기업 규제 괴담의 데이터 센터 발목.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얘기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댓글에서 윤경미 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400조 현금이 주식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 최상무 버커셔 해스웨이 실적 발표 자료랑 Q&A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금보다 현금이 지금 한 480조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 말고요. 직접 투자하는 금액보다 현금이 살짝 더 많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제가량님이 옛날에 조기 축구 하셨다고 반갑습니다. 발목 복숭아배 금이 가는 바람에 배드민턴으로 전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6세시군요. 그냥 느낌이 제가량님은 저보다 형님이시겠구나 라는 거는 댓글 읽으면서 여러 번 느꼈는데 저보다 한참 큰형님이시네요. 우리 채슬리 가족방에서 큰형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축구하는 팀에 보면 60년생 형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0년생이시면 한국 나이로 이제 66세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59년 돼지띠시던가 60년이면 쥐띠시죠. 그죠? 네, 쥐띠시던가 그러신 것 같은데 배드민턴 이 축구는 나한테 공이 오는 시간이 잘 생각해보면요. 한 게임당 조기 축구는 25분씩 하는데 22명이 25분을 뛰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내가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1분이 잘 안 됩니다. 1분이.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안 뛰어도 그만이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사실 이런 운동이 훨씬 재밌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배드민턴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자, 독일에 계신 유님께서 독일에서 지금 매일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AfD가 맞다고 합니다. 아베 최대 AF계. 그 뒤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독일어 공부할 때 이것도 이제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 다스데스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앞에 정관사 붙이는 거. 그것도 가물가물하네. 옛날에 독일어 공부할 때는 그냥 독일 신문 뜻은 몰라도
읽는 거는 그냥 쭉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아예 이 철자도 잘 못 읽겠습니다. 자, 도희영님이 멤버십 스페셜 리포트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페셜 리포트 그죠? 그걸 쭉 이렇게 듣고 주식을 하는 거라 그냥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뭐 좋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얘기하는 시황 코멘트 정도 듣고 투자하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스페셜 리포트 저희가 사실 회사에서 저희끼리 매니저들끼리 회의하면서 한 종목을 집중 파고들어서 이 주식을 지금 매수할지 아니면 홀드할지 매도할지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을 과감 없이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뭐 최종 의사결정은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대충 이제 뉘앙스를 느끼시죠. 스페셜 리포트 쭉 다 읽고 나서 보면 이 주식은 사고 싶다 아니면 팔아야 되구나 그런 뉘앙스를 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확률도 높아지고 투자의 승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올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많이 활용하셔서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희 님이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 수술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병원에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조차장도 양쪽 십자인대 다 파열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니까 아마 후방 십자가 있고 전방 십자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후방 십자가 부분 파열돼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공을 못 찼었는데 그때도 반깁스하고 심판 보러 나와가지고 공을 못 차도 막 쫄떡거리면서 심판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운동하다가 에이구 그 십자인대 파열 있었지만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하고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업 규제 괴담에 데이터 센터 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기사예요. AI 핵심인데 작년에 착공이 4건밖에 안 됐고요. 더 세진 규제 탓에 1년 새 반토막, 근거 없이 주변 정전, 환경 파괴, 7.8조 AWS 인천센터도 지연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국이 5,400개 정도 되고 중국이 그거보다는 11분의 1 수준이다. 그죠? 450개. 일본이 그 절반인 222개. 참 대단하다. 그죠? 미국이 지금은 이제 3억 5천, 3억 6천 이렇게 인구가 돼 있는데 그 인구보다도 4배나 더 많은 나라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 11배. 일본하고도 뭐 비교가 안 될 숫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43개이군요. 경기 김포시 구례동 이 일대는 축구장 3개 면적에 육박하는 데이터 센터 설립 용지이지만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고 담벼락에는 시민 생명 위협하는 데이터 센터 숲속 바닷가 강가로 이전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시설 구축,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른바 님비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그죠? Not in my backyard 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되지 이런 뜻이죠.
이 님비의 주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김포 프로젝트는 데이터 센터 전문 설립 기업 디지털 리얼티가 발주하고 DLENC가 시공을 맡았는데 21년 6월에 김포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정전 사태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 주민 1만 명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착공이 무기한 미뤄졌고요. 무기한 미뤄졌군요. 김포시는 작년 7월에 착공 신청을 반려해버렸네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축주를 증인으로 채택해 압박을 했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연기에 따른 비용이 쌓여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날지 몰라 착공 시점만 하염없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23년 한국에 7조 8,500억 원의 규모의 통큰 투자를 발표한 아마존 웹 서비스, 이 AWS의 인천 서구 데이터 센터도 지역사회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서 여전히 공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AWS가 같은 해 투자를 발표한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는 인허가 관청에 전폭적 지지 아래 1년 5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시공이 돼서 작년 8월부터 이미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에 의뢰해서 AI 개발 중추 시설인 하이퍼스케일 10만 대 이상 서버 수용급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허가 착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지는 4곳에 불과하고요. 이는 2023년 9곳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고, 작년 신규 허가를 얻은 데이터 센터도 3곳으로 전년 15건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후속 기사가 뒤에 있기는 한데요. 보면 데이터 센터 AI 알바 수요가 넘쳐나는데 전자파 괴담에 공사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사진 나옵니다. 보면 주민 반대와 행정 제재 등 끝에 작년 말 착공했지만 공사 진척이 저조한 상황이고, 현장 뒤편으로 착공을 취소하라는 항의 현수막이 막 널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워서 중국 돌아간다. 애플, 구글, 슈퍼 인재들, 차이나 유턴. 중국 AI 인재 굴기. 우수 AI 인재 국적별 분포. 중국, 미국, 유럽, 인도, 한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이 있는데, 일단 기사 좀 읽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중과학기술대 홈페이지에 교수 명단에 새 얼굴이 등장했는데, 주인공은 왕환위 집접회로학과 교수. 왕 교수는 2014년 화중과기대 학사 과정을 졸업한 뒤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노스웨스턴대에 석사를 받고 플로리다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퀄컴 등에서 일하다가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애플 본사에서 고성능 저전력 CPU 설계를 담당했었군요. 미국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활동하던 그가 돌연 모교로 돌아와 후학 양성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활약하던 이른바 성공한 해외귀파, 유학 후 귀국한 인재들. 해외 유학파인데 귀국해서 회귀파라고 하군요. 성공한 회귀파들이 속속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인데,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고 중국 빅테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점 등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많고요. 이들은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자국 기업에 전파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가성비 AI 모델 개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쇼크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네. 추세.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 꼽으라면 추세죠. 추세.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속도.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세가 가속화되든지 둔화가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숫자로 이 점과 점의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차트를 만들었다는 게 데카르트가 처음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 차트를 보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추세거든요. 추세와 속도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마이너스 3.6, 3.6,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5,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숫자로만 보면 그 추세와 속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딱 그 숫자들을 연결한 이 선들을 보면서 추세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트 또 얘기하면 또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가 있어서 네, 할 말이 많지만 꾹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추세와 속도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까지 이 차트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차트 무용론자들이 차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차트 증권회사나 주식시장에 몸담으면 차트 관련된 책 한 3시간 공부하고 그 3시간 일봉에 있어서 양봉, 음봉, 그리고 삼각수렴형 뭐 여러 가지 그 차트 관련해서 한 3시간 공부하고 그걸로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차트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8대2. 네, 기본적 분석이 8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그래서 또 차트만 아무리 뚜렷하게 들여다봐도 이 기본적 분석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변화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차트 또 분석해봐야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8대2 정도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아셔야 진정한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또 모르고 기본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덴버 대학교에서 파이낸스 석사를 할 때 그때 Security Analysis라는 과목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수업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 팀 프로젝트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끝부분에 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그 기술적 분석 내용은 그 과목에는 없었지만 어떤 기업을 분석하려면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 없이 걸어가는 거랑 똑같다. 네, 요 문구를 먼저 딱 얘기하고 이거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네. 블라인드 맨이 without cane, 지팡이가 케인이거든요. without cane 뭐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걷든 뛰든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정도로 맹인이 지팡이 없이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기술적 분석을 모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주가는 세상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Efficient Market Theory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나는 공부를 다 못했지만 주가는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서 추세의 변화, 추세의 속도를 보면서 이 회사 왜 이러지? 이상한데? 네. 그 왜 이상한데? 라고 보고 역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역으로 기본적 분석을 해보다 보면 야 이거 하락이 시작됐네. 아니면 상승이 시작됐네.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고 이거 말이 길어졌는데 자 가성비 AI 모델 개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쇼크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근데 어떤 추세가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자국 기업에 전파하거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네, 부분이고 이 사실 근데 이 딥시크도 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 더 있죠. 시진핑의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죠. 친기업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반기업으로 기업을 때려잡는 스탠스로 바뀌었느냐.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알리바바가 6개월 만에 주가가 급등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의 정책 변화가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요 뒤에 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우융후이 전 딥마인드 부사장이 합류했고요. 딥마인드는 미국 IT 빅테크인 구글 산하의 AI 연구 기업인데 난징대 통계학 석사 과정을 끝내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우전 부사장은 2008년 구글에 입사해서 머신러닝과 자연어 이해 분야에서 17년간 일을 했군요. 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회귀파도 급증하고 있고 중국 채용 플랫폼 프렌자오핀이 발표한 2024 중국 귀국 유학생 취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돌아와 구직 활동을 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해서 20%나 늘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배 많아진 규모이고요. 이들이 유학한 국가는 영국이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호주, 그 다음이 미국이 그 뒤를 이었군요. 영국이 생각보다 많네요. 학력 분포에서 석사가 7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박사가 18%. 야, 그렇군요. 아니, 학사가 18%고 박사가 2.7입니다. 이러한 회귀파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AI, 우주, 항공, 제약, 바이오 등인 것으로 조사됐고 다만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자 연간 귀국 유학생 수가 2015년에는 4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서 21년에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들 중 40% 이상이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을 전공했고 지난해에는 귀국 유학생 수가 130만 명을 웃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요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그리고 불법 이민자 뭐 등등 이런 걸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트럼프 재임 시절에 뭐 취직이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향도 좀 받았을 겁니다. 이 귀국 유학생 수.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AI 산업으로 돌아오는 유학생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이에 대해서 23년 상반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중국으로 복귀한 AI 인재 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30% 증가했고요. 미국 등 해외에 나가 있던 우수한 중국의 AI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창업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고 중국 AI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 취업했을 때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AI 인재풀이 중앙정부가 2017년 AI 산업 및 인재 육성을 선언한 뒤 빠르게 커지고 있고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인 매크로폴로가 22년 기준 우수 AI 연구원의 국적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47%로 가장 높았고 미국 18, 유럽 12, 인도 5%, 한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은 한 2%에 그쳤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당시에는 중국이 29%, 미국이 20%, 유럽이 17%, 인도 8%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에 미국, 유럽, 인도, 캐나다 등은 줄고 중국만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요. 상위 2%에 해당하는 최고 우수 AI 연구원의 국적별 비중에서도 2019년에 중국이 10%였는데 22년에 26%로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35에서 28%로 감소했고요. 매시헨 매크로폴로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기술 생태계는 성숙해져 역동성, 혁신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이 독재로 가면 갈수록 미국은 좋아할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왜냐하면 독재를 하면 이 해에 나가 있는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독재 국가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에 여전히 이 석사, 박사에 중국 유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은 왜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왜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우수한 인재들 와서 여기서 눌러 앉아, 돌아가지 말고,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시진핑 독재로 가면 갈수록 인재들이 안 돌아갈 거니까. 근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거기다가 량홍펑의 또 신화가 마치 20년 전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분위기가 지금 다시 불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중국의 이 정책 변화가 엄청난 파장을 지금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아무리 규제한다 해도 인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같은 부분에. 좀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주주에도 이사 충실 의무, 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이제는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 상법 382조에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죠. 이게 영어로 이제 fiduciary duty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때리면 안 되고 물건 훔치면 안 되고, 그게 상법에다가 훔치면 안 되고 이런 걸 적는 거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건데, 그죠?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랬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아는데도 주식시장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법 개정에 있어서 회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자주총 의무와 주총 출석 없이 의결권 회사,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 투표제. 뭐 요거는 제가 좀 갸우뚱했었는데 요 부분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류가. 네.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일 어제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을 쪼개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고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하는 내용이고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네요. 야, 이번 주 금요일이다 그죠? 6, 7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민주당이 애초 추진하던 상법 개정안은 요 네 가지였는데 여당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나마 이견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따로 되어 일부만 통과시킨 거고요. 이렇게 쪼개기 처리를 통해서 정책 선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논쟁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보관이지만 결국 여당과 재계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해서 상법 개정안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고요. 상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만 담아서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은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고요.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많은 소액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해 집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최대 주주 자본주의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이 희생돼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법적 위임 관계가 없는 단순 계약 관계에 의한 주주와 이사의 관계를 상법에서 법률상 충실 의무로 확대한 것이라며 이사가 경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묻게 되면 주식회사의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을 했다. 이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여러 번 있긴 있었었죠. 네. 근데 지금 경제단체장에서도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계에서는 특히 미국 사례를 들어서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송 남발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고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할 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죠. 신호를 지켜야 되고. 근데 법에 일일이 신호를 지켜라라고까지는 안 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물긴 하네요. 신호를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질서와 도덕적인 부분이 안 지켜져서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이 지켜지면 조금 과장돼서 경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주주들이 일일이 이 소송을 하고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명백한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부분이 좀 확실한 제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운임 급락, 트럼프 관세에 해운업계 비상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컨테이너 운임 25%나 떨어졌군요. HMM SK 해운 인수로 다각화, 미국,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결정에 한국 해운사들 반사의 기대도 등등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월 27일 그리고 1월 3일에 2,505였다가 1,595까지 빠졌어요. 1,595까지. 요것도 뭐 네이버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 다 나오더라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운임이 급락한다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동량이 줄어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럼프 당선 전에 관세가 10% 또 추가 부과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물건 보내라. 네, 그러면서 운임이 작년에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꾸준히 2,000선을 웃돌던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6주째 하락하면서 1,500까지 떨어졌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물동량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항로 전반에서 운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HMM을 중심으로 한국 해운업계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컨테이너선 업계 불황에 대비하고 나섰는데,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국 해운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해상 운송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이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크게 떨어졌고 6주 연속 떨어졌고 1,700선을 밑돈 거는 14개월 만이다. 14개월이면 지금부터 14개월이니까 23년 12월이다. 그죠? 업계에서는 SCFI 1000을 손익분기점으로, 이게 1000이 손익분기점이군요. 미국의 관세 도입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약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여기에 더해서 춘제 이후 계절적 수요 둔화와 선복 증가 등이 해상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지난해 해상 운임이 강세를 나타낸 원인이었던 홍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23년 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글로벌 해운사들이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또 우회에 운행하면서 지난해 연평균 SCFI는 전년 대비 149% 상승했다. 그렇네요. 요 홍해 사태도 있었네요. 한국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운임 하락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HMM은 벌크선 확대 전략 일환으로 SK 해운 탱크선과 LPG선 그리고 벌크선 사업부 인수에 나섰고, 다만 미국이 중국 해운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호재죠.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21일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화주들이 중국의 이 엄청난 해운사죠, 코스코 대신에 한국의 HMM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자, 매달 현금 준다는데 실버 개미들 우르르 쓸어 담았다. 파워 시니어. 이 실버 개미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금에 이어서 실버에 투자하시는,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버 세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자, 내년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동차 엔지니어 마셜 윌리엄스는 최근 모건 스탠리 뉴저지 지점을 방문해서 재무관리사와 함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논의했는데, 윌리엄스는 총 150만 달러, 약 21억 원 규모 퇴직연금 중에서 55%는 주식자산으로, 나머지 45는 장기 국채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윌리엄스와 상담을 한 모건 스탠리 재무관리사는 지난달 20일 인터뷰에서 윌리엄스에게 은퇴 후 주식자산 비중을 40%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했더니 60% 이상 늘리겠다고 하더라. 매분기 현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와 인컴형 펀드 투자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 세대별 주식 보유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베이비붐 세대예요. 세대별 주식 보유 금액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산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거고요.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실버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을 했는데, 은퇴 전후에 미국 베이비붐 세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죠? 46년에서 64년생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난 기대 수명과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서인데, 최근 2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 증시 호황도 시니어 세대의 투자 성향이 바뀐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보유 자산이 뮤추얼 펀드 포함해서 25조 500억 달러. 와, 25조 달러요? 3경 6,400조네요. 25조. 미국의 시가총액이 한 60조 달러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10년 전 2014년에 10조 달러 대비해서 2.5배가 불었고요. 뭐 이때 대비해서 2014년 대비해서는 시장도 뭐 그만큼 올랐으니까, 다른 모든 세대의 주식 자산을 합친 거, 이 베이비붐 세대 빼고 다른 모든 세대 합쳐도 21조 달러 보다 많네요. X세대 65년생에서 1980년생까지를 X세대라고 하네요. 저도 X세대네. 네. 65년 형님 누나분들도 X세대십니다. 우리 때는 그죠? X세대 하면 우리보다는 약간 밑에 동생들 생각했었는데, 이 동생들하고 뭉뚱겨려서 X세대 해주네요. 80년대생까지. 자, 2014년에 뭐 요쪽에서 3배가 증가했고,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와 X세대의 주식 보유 비중은 75.5%, 전체 미국인 보유 주식의 4분의 3을 웃도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자산 구조는 미국 소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2010년 15.5에서 2023년에 21.5%로 6% 뛰었고요. 같은 기간 55에서 64세의 소비 지출 비중도 18.7에서 19% 이렇게 뛰었는데, 확실히 주식을 많이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에 따라서 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반면 45에서 54세까지가 3.8%포인트 줄었어요. 35에서 44도 0.2% 줄었고요. 25에서 34에도 1.6% 줄었습니다. 물가 오른 거 감안하면 줄면 안 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는 이병선 디렉터는 오랜 기간 미국 강세장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식 투자로 불린 퇴직연금을 다시 증시에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버 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산업 지형도 바꾸는 실버개미 파워 시니어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는 글로벌 금융산업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고 버퍼형 상장지수 같은 구조화 상품이 인기몰이를 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버퍼형 ETF는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콜옵션을 매도하고 주식 하락장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데 파워 시니어가 선호하는 상품이다. 매분기 또는 매달 꾸준한 현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인컴형 펀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사 티로 프라이스의 수딥토 바네르지 은퇴연구 디렉터는 은퇴자를 위한 상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금융상품이라면서 은퇴는 30년 셀러리맨 생활의 끝이 아니라 향후 30년을 대비해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네. 지난주 토요일날 정근님도 오셨는데 87학번이시니까 68년생이시잖아요. 잘낫빅디신데 거의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이 최근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세 사이에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은퇴하시고 무조건 주식 투자하셔야 된다고 제가 55세에 은퇴를 하셨던 60세에 은퇴를 하셨던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돼요. 최소 30년 동안 그동안 일해왔던 시간 30년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30년 그러려면 취미 활동도 있어야 되고 쏠쏠하게 그래도 용돈 쓸 거를 투자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우리 최설리 TV를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투자하는 어떤 가이드 역할 해드리려고 최설리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정건님처럼 아침 저녁으로 모닝브리프 보시고 워메신박 보시면서 이렇게 세상의 변화와 그리고 주식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 미국의 실버 세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로 든든한 노후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예를 들면 그 1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0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사티아 나델라가 14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10년밖에 안 됐네요. 10년. 그때 30불 했었어요. 근데 지금 4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0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100%씩 오르는 거예요. 10%만 주가가 올라도. 그러면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석대로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주식 투자로 든든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가 반토막 날 것. 테슬라 핵심 주주도 등을 돌렸다. 자,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요.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미국 투자자 로스 거버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고요. 미국 자산 운용사 거버 가와사키 웰스 앤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의 거버 CEO 이분이시다. 그죠? 테슬라 주가가 올해 최대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거버는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으나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요. 지난해 약 6천만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해서 지금은 2억 6,200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직. 네. 그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문제, 그리고 머스크 자신의 문제, 그리고 판매 실적 문제, 또 시가총액 문제 등 4가지를 꼽았는데 거버는 먼저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이 FSD 기능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나타냈고요. 앨런 머스크가 오는 6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테슬라가 라이다 센서 대신에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라이다가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테슬라의 시스템으로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거버가 이어 거론한 문제는 머스크의 또 산만함인데 머스크가 겸용하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테슬라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 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 그리고 X 굴착 전문 기업 보링 컴퍼니 등을 이끌고 있죠. 거버는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사는 AI에 쏠려 있다.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에 전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거버는 지적했는데 테슬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전기차 판매 실적이 감소했고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의 성장세가 테슬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다 팩트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테슬라보다는 BYD 같은 중국 기업을 선호한다고 했고 실제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지난해 100만 대에 달했지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주가죠. 요때 488불까지 갔다가 지금 쭉 빠졌습니다. 488불이니까 500불이라고 했을 때 반토막이 나면 250불이다. 그죠? 근데 뭐 올해만 그 정도 또 50%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인도 변수인데 트럼프와의 실세로 떠올라서나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돼 있고 거버는 테슬라 주가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형성됐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달러로 도요타보다 5배 가까이 높지만 지난해 테슬라의 순이익은 도요타의 20% 수준에 그쳤다. 거버는 테슬라는 PR이 118배로 기술주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주가가 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떨어진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몇 가지 팩트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의 FSD 시스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이제는 카메라로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쌓아놓는 뭐 무슨 포대자루인지 이제는 다 알 수가 있죠. 비닐봉지 하나가 싹 날아가는데 그게 새인지 아니면 비닐봉다리인지 그걸 얼마나 빠르게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요즘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라이다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봇의 가치가 안 적혀 있죠. 예, 로봇의 가치는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도 약간 걱정도 되긴 한데 실제로는 보면 저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 스타링크도 있잖아요. 여기 스타링크는 안 적혀 있는데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하려면 이 통신이 끊기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저궤도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통신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 차는 뭐 테슬라가 유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은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김 작가 나가서 그때 테슬라 주가가 460불 뭐 440불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테슬라
3년에서 빠르면 13년, 늦어도 한 5년 안에 글로벌 시가총액 1등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지 말고 2월 달에 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또 단점들, 약점들이 당연히 부각이 되고요.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성장성이 부각되고 그럴 겁니다. 네, 오늘 테슬라까지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채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